네, 안녕하세요. 4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수입니다. 자, 저희가 이 44회까지 계속해서 기출 해설을 살펴왔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실강을 제가 자랑하고 있는 임준수입니다. 같이 한번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시죠. 매번 제가 해설할 때마다 이 시기 분석 그리고 주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버릴 수 있는 시기는 없기 때문이죠. 버릴 수 있는 시기는 자, 선사시대부터 고대, 중세, 근세, 통합 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안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사시대 두 문제 나오는데요. 이 쉬운 파트를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하시고 넘어가실 건가요? 그렇진 않으실 거죠. 자, 50점 50문항 가운데에서 우리가 70점 이상을 맞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근대 60% 출제되는 30문항 놓칠 수 없습니다. 놓칠 수 없어요. 그 다음 근현대사에서도 40% 20문항이 출제가 되긴 하는데요. 요건 조금씩 바뀝니다. 근대사가 많이 출제되는 그 시기가 있는가 하면 강점기 문제가 요번에는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4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골고루 합시다. 한국사가 그래서 또 공부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범위가 방대하다. 그래서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리고 핵심 주제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잘 따라와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정치사 중심이고 경제사회 문화사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그림 자료 혹은 사진과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없어요. 전시기 골고루 학습하시고 정치사 중심으로 확장하시면 됩니다. 시험 난이도 편차가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85점 정도를 목표로 설정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어렵더라도 70점 이상으로 합격을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더라. 반복 주제 학습해 주시고요. 기출문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에 내가 공부했었던 회차의 오답지가 다음 회차에서의 정답지로 등장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되나요? 사료 분석해가지고 시기 파악하면 90% 끝나고요. 보기 분석해서 4개를 알면 풀이가 가능하다. 즉 5문항 중에 하나는 모르는 지문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해놨을 경우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출제 가능 내용을 좀 학습해 보셔야 됩니다. 긴 말 필요 없이요.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한 문항별로 뒤쪽에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PPT 내용이기도 하고 필기노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들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검정시험을 우리가 준비하는 팁. 1번이 선사시대고요. 50번은 현대사에서의 통일정책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앞뒤 문제를 보고 그 사이가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대부분. 자,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목도끼가 출토된 공주석장리, 주목도끼 그리고 공주석장리 무덤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주목도끼라고 하면 대표적인 뗀석기였었죠. 구석기 유물 뗀석기였었고 공주석장리라는 이 유적지는 공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부하지 않기로 했어요. 단 동굴에서 잤다 그러면 구석기로 우리가 알아놓기로 했었죠. 자, 주목도끼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이죠. 양날 집게, 글게 같은 뗀석기 너무나도 힌트가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공주석장리를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명심합시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적어가면서 문제풀이를 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세요. 구석기네요. 다 적기 힘드시면 9라고만 적으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었다. 실을 통해서 옷감이나 그물을 제작했었다. 물고기 더 많이 잡아먹었을 때 언제죠? 농사를 시작했지만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먹었었다.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실을 뽑았었던 신석기군요.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톡이 신석기죠. 반달 돌칼을 사용해서 벼. 자, 벼.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드셨나요? 식사하셨어요? 뭐 하셨나요?
밥을 드시고 나서 항상 제가 뭐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쌀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벼농사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잉여 산물이 생산됐었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계급이 발생했었다. 청동기의 특징이었습니다. 벼농사는 청동기의 특징이었었죠? 쌀밥 드시면서 뭐 생각하라? 계급 발생을 떠올려 보세요. 신석기까지는요, 평등사회입니다. 농사를 짓기는 했었지만 수확량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평등사회다.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 돌이나 널무덤, 돌로 무덤 만들었었던 시기 언제입니까? 지배층이니까 계급이 생겨났다. 바로 청동기네요. 청동기. 아하, 이렇게 또 안 좋은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제 풀기 굉장히 좋은 문제. 위에 걸 안 봐도 풀 수 있죠? 신석기 2개, 청동기 2개니까 당연히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동굴에서 자랐다. 사냥과 채지, 동굴에 자랐다. 구석기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계속해서 자, 이게 뗀석기들이죠? 주목도끼 찢게, 긁게, 승배 지르게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중국 과정에서. 아시겠죠? 이 마모된 정도가 굉장히 투박하게 떼어져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뗀석기, 구석기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 저희 필기노트 보시면은 이 이동생을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지었었다. 자, 유적지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뺄 부분들은 빼고 공부를 하세요. 그럼 2번에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때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했었던 이 나라의 신성지역인 소도라는 천군, 하늘의 군장이 다스리는 신성한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는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소떼입니다. 긴 장대 위에 기러기 형상을 하고 있는, 기러기가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신의 목소리를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기러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이기 시작하면 야야야 저기 들어가지 마. 저기는 귀신 들려갔다가 천군이 다스리는 영역이란 말이야. 여기는 심지어 왕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소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정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삼한이었었죠. 삼한. 신지, 큰 것을 신지, 작은 것을 읍차라고 불렀었던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천군이 있었고 군장, 신지, 읍차가 있었던 곳, 누가 보더라도 삼한 사회의 특징이네요. 삼한은 농사 잘 됐죠? 그리고 변안에서 철 수출하기도 했었고요.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하였다. 답이 너무 쉽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맞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왜냐?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볼까요? 핵심 내용. 자, 연맹왕국으로서 목지국에서 왕이 등장했었고 신지읍차 같은 군장이 있었으며 천군이 제사를 담당했었다. 소도라는 곳은 천군이 다스리는 곳으로서 재정 분리사회였다. 됐나요? 추가로 더 할 내용은 벼농사 풍부했었고 철이 풍부했어서 변안, 그리고 변안을 이은 나라가 바로 가야였더라. 농사가 잘 되니까 5월째 10월째 제사를 2차례 지냅니다. 5월째는 오늘날의 단오. 그 다음에 10월째는 오늘날의 추석이 되겠습니다. 농사 잘 되어지니까 5월달에 싹이 올라왔을 때 싹수가 노랗지 않게 해주세요. 싹수가 노르면 제대로 그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오,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제, 10월달에 추석을 지내는 겁니다. 자, 다른 보기도 보시죠. 서옥제. 남편, 신랑이 될 사람이 아내 집 뒤편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곳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나중에 성장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고구려의 대릴사회제였었죠. 그 다음 빈민구제를 위한 진대법이 시행되었었다. 또 패턴이 이런가요? 진대법, 고구려. 고국 천왕 때 있었던 일이죠. 특산물로 단궁, 단단한 활,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다닐 키가 작은 말, 조랑말, 반어피, 반만 물고기다. 뭐였습니까? 바로 물개죠, 물개. 강치류, 이 바다 표범 껍데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동해의 특산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었다. 사출도, 마가오가 구가 저가라고 했었던 사출도, 가축명을 딴 관직. 요거 부여의 특성이네요. 다 공부해 두셔야 되는 내용. 쉽게 맞출 수 있었던 1번과 2번입니다. 볼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옳게. 우중문의 30만 별동대에 맞서 우리 고구려이 승리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을지문덕 장군 나와 있으니까 유인작전으로 적군을 지치게 만든 뒤 살수에서 지금의 청천강입니다. 오늘날의 청천강, 이 살수에서 수나라를 격퇴했었다.
그럼 우중문이라는 놈은 수나라 장군이겠죠? 그래서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격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다? 우중문에게 편지를 썼죠. 투우중문, 조롱의 편지. 야, 너 잘 싸우네. 어? 이미 잘 싸웠으니까 만족함을 알고 이미 떠나거라 했더니 이놈이 이제 우중문이 열받았죠. 오히려 나를 조롱하느냐 하고 쳐들어왔다가 살수해서 수장당해 버렸었던 수나라죠. 수수수수수. 자, 누구 먼저입니까? 수나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당나라였었죠. 수나라 물리친 다음에 뭐 만들었었다? 천리장성을 축조했었죠. 요 내용들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겠군요. 볼까요? 수나라의 1차 침입 별 볼 일 없었다. 2차 침입 때 바로 뭡니까?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수장시켰다. 그 사이에 천리장성을 축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쳐들어왔었죠. 안시성에서 양만춘, 영계소문 막아냈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 포스터로 문제 많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조인성 나오면은 요거예요. 양만춘입니다. 조인성 나온 포스터 전에는 천리장성 그리고 수나라 침입 물리쳤었던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즘에 또 영화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유해진 씨가 나오면은 봉오동 전투예요. 봉오동 전투. 홍봉도 장군, 홍범도 대한독립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거죠. 우중문에 보낸 조롱의 편지.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 만하고 도망쳐서 갈라고 하는 장수에게 보낸 거예요. 오묘한 전술의 이치를 알고 있네. 전쟁에게서 공이 높으니 만족을 알거든. 돌아가시라 했더니 열받아서 쳐들어왔다가 죽어버렸다. 자, 그러면 찾을 수 있겠죠. 수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 당나라네요. 당나라 등장이 전이니까 수나라 통일한 다음 여기에 살수대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도 여기에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당나라 건국되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안시성 싸움 여기까지네요. 조인성. 자, 순서 이렇게 말해놓으면 됩니다. 수 먼저 당나죠. 그 사이에 천리장성. 4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제84호 충남 서산시의 바위에 새겨진 백제의 대표적 불상. 우리가 불상 몇 개 보지도 않았어요. 온화하게 입을 담은 미소, 백제의 미소.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강부자씨 아세요? 강부자씨. 요 서산 마의 삼존 불상을 백제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저는 뭐라고 부르냐? 강부자 미소라고 부르는 이 백제 서산 마의 삼존불 4번이 답이 되겠군요. 됐나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들에서 답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5번에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탐구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산동 고분군 한번 볼게요. 지산동 고분군.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 나라가 남긴 문화유래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성과를 공개한 특별展마련하였다.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을 통해 이 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더라. 가야인데 고령지방은 내륙지방이었었죠. 내륙의 고령지방은 대가야의 중심지였었다. 후기가야를 대표하는 대가야의 중심지.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대가야, 금관가야 구분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가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령을 통해서 대가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더라. 법금 8조, 범금 8조, 금범 8조, 금법 8조 다 상관없어요. 고조선이죠. 고조선. 한서지리지에 3개가 남아있었다. 제가회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다. 고구려구요. 22담로의 지방간을 파견했었던 백제 무령왕이었었네요. 가야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이 가야연맹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이번 회차가 난이도 조금 낮습니다. 44회, 43회가 조금 난이도 까다롭습니다. 궁예가 철원으로 도읍으로 옮긴 배경을 살펴보니 이건 후고구려죠. 후고구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복습 개념이니까. 자, 먼저 전기가야 중심지는 해안가의 김해 지역, 김해의 금관가야입니다. 그런데 이 김해 금관가야가 왜 고령의 대가야 쪽으로 중심지가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는 바로 광개토 대왕의 원정 때문이었습니다. 뭔 말이냐? 신라 사회에 일본과 가야가 손을 잡고 쳐들어오게 됐어요. 공격을 해오게 됐어요. 신라 혼자 막을 수 없었죠? 응?
4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합니까? 고구려 광개토 대왕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광 왔었죠. 그래서 일본 놈들을 물리치자 이 일본 놈들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자기들 지원 세력이 있었던 금관가야로 도망을 갔었죠. 광개토 대왕이 쫓아가네요. 광 쫓아가서 왜구를 격퇴하고 금관가야까지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왔다. 그러니 원래 중심지가 금관가야였다가 얘가 쑥대밭이 됐으니까 광개토대왕한테 안 털린 피해를 보지 않았었던 고령지방의 대가야가 중심지가 되었더라. 됐나요? 여기서 여기로 옮긴 이유가 뭐다? 광개토대왕이 쓸어버리고 갔다. 신라 도와주러 왔다가. 계속 봅니다. 그 다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제한된 고분벽화. 평창 동계올림픽에 펼쳐진 개막식 공연이 화제다. 무용총 딱 봐도 뭡니까? 무용총. 벽화가 많이 제작되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구려죠. 고구려. 그리고 무용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무용총이에요. 무용총에는 참고로 이 그림뿐만 아니라 수렵도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 벽화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로 봐서 굴식, 돌, 방무덤, 굴을 따라 들어갔더니 돌로 만든 방이 있었다. 그 굴식 돌방무덤의 돌방이었기 때문에 이 벽화가 등장하고 있더라. 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이러한 시도는 고대 문화유산의 이미지와 감성을 현대적 기법 예술로 승화시켰었다. 개막식 공연이 있었죠. 무용총 벽화. 이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구려. 1번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무천. 무천은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죠. 어디입니까? 바로 동예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구려 간섭을 받았던 두 나라가 있어요. 옥저와 동예. 근데 옥저는 간섭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조차 못 지냈다. 그러면 동예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늘에 제사 지낼 때마다 하늘에 대고 춤을 췄다. 우리는 옥저보다 낫다. 이것을 얘기해 줬었던 동예 무천이라는 행사. 됐습니까? 그 다음 골품제라고 하면 이게 신라사의 특징이고요. 화랑도도 마찬가지로 신라사의 특징. 특히 화랑도를 잘 활용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킨 신라의 전성기 누굽니까? 바로 진흥대왕이 있었죠. 진흥대왕.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는 경당이 있었다. 경당. 유교 교육과 무예까지 아울러서 가르쳤었던 고구려의 장수왕 때 설치되었었던 지방교육기관이었네요. 고구려 장수왕 때 지방교육기관. 그 다음에 정사함은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바위가 있대요. 암자가 있대요. 여기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보통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를 제 그림을 찍을 수 없어가지고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자, 고구려의 발전. 성장 곡선을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백제 26대 왕 몰라. 그냥 백제만 알면 되죠 뭐. 자,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사비성이 현재 지명이 뭡니까? 자, 검정시험의 특징. 과거 도시의 지명이 현재 어떤 도시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가 충남 부여거든요. 지금 부여. 그래서 이런 거 해요. 부여에서 하는 백제 축제 있죠. 그런 사진 탁 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있었던 일은 그 사비성에서 있었던 일 찾으라는 거거든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누굽니까? 제2의 전성기를 꿈꿨었던. 그래서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을 되찾고자 했었던 백제 성왕에 대한 설명이군요. 백제 성왕. 성왕.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기도 이거 답이 이름이 성왕이네요. 보통은 이번 회차가 좀 쉬운 이유가 이거예요. 보통은 성왕이 답이 아니라 뭐냐? 성왕의 또 다른 업적. 나제 동맹을 체결하여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수복하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거든요. 보통. 근데 이건 그냥 성왕이 답이니까 요거야말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내용 학습 필요 없습니다. 백제 발전 과정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한번 살펴봅시다. 웅천주 도독 헌창이 아버지 주원 왕이 되지 못함의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 하였다.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의 도독과 구원경, 서원경, 금광경의 사신 여러 군현의 수령을 협박해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사실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김씨들이 반란을 일으켰었던 거 있죠? 제가 김땡땡의 난은 다 언제로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김흠돌의 난만 신문왕 때 신라 중대 상황이었었고요. 자, 배경에서 요걸 알아야 되겠네요. 먼저 보세요. 고구려의 왕족의 성씨가 고주몽, 고씨입니다. 백제는요, 부여 계통을 이야기하면서 부여씨예요. 부여. 그 다음에 신라는요, 박석김 세 개가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죠. 그러니까 김씨가 반란 일으켰다 하면 신라의 반란이에요. 아시겠죠? 신라 반란. 사람 이름 많았어요. 김원창, 김번문,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 김씨 반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김흠돌만 외우기로 했었죠.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으로서 신문왕이 새로운 체제를 정비할 때 반란 일으켰다가 진압당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했었던 그 반란이었었죠. 그 제가 김흠돌, 장인이 반란 일으키다니 김흠도라이 얘기를 했었죠. 김흠돌의 반란을 도모했었다. 그래서 신라 중대의 신문왕 때였었고 이것은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면 신라 하대 혼란기로 가면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됐었죠. 그래서 그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된 그 혼란기 속에서 김씨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었다. 김원창, 김번문. 그래서 나머지 김씨들이 반란 일으켰으면은 헌창, 아버지 주원, 여기 김씨가 안 나와 있는 것이 좀 흠이긴 하지만 김원창, 김주원, 김번문 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라 하대 상황입니다. 하대의 혼란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대 혼란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봉기였었던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게 됐었다. 진성여왕 때. 자, 진성여왕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진성여왕 때는 최치원이라고 하는 수재가 있었죠. 그 최치원이 시무책 10여조 개혁안을 바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시기. 그 시기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최초의 농민봉기가 일어났었다. 자, 농민봉기 정리합니다. 신라 사회에서는 하층민의 저항운동은 무조건 100%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다음 적고족의 난, 붉은 바지 도적들.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하층민의 저항운동은 무조건 언제? 무신정권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신정권기. 됐나요? 그 다음 조선시대의 하층민의 저항운동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왕실의 외갓집들 있죠? 외척들이 난리칠 때 항상 하층민들이 힘들어했더라. 그래서 봉기를 했더라. 조선 전기 때, 명종 때 임꺽정의 난, 조선 후기 때 세도정치 때 일어났었던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 설정을 딱 잘 하셔야 돼요. 이 원종과 애노의 난 이거는 신라 하대 혼란기에 그때는 반란 많이 일어났었다. 됐나요? 자, 신라 하대의 사회 혼란. 김원창의 난, 김번문의 난 있었죠? 김원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이에요. 김주원이 왕이 못 되자 반란, 또 왕이 못 되자 반란 계속 일어났었던 겁니다. 최초의 농민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었던 요 시기가 신라 하대 혼란기였었던 거죠. 됐나요? 자, 계속 갑니다. 잘 안 보여요.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제한 국가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군사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사제도. 자, 지도 나오면요. 무조건 제발 부탁입니다. 수도 좀 파악하세요. 수도. 어딥니까? 딱 봐도 경주 금성. 아하, 신라인데. 백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통일신라입니다. 되나요? 시기는 통일신라.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구주와 오소경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던 사회상이네요. 구주, 오소경, 작은 수도, 5개 작은 수도가 있었고 9개의 지방행정구역이 존재했었죠. 그러면 이때의 군사제도는 뭐였습니까? 제가 구가 뭐라 그랬어요? 통일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옛 땅에 3개씩 설치했다. 3곱하기3. 중앙군대에도 고구려군, 백제군, 심지어 말갈군까지도 받아들였다 그랬었죠. 중앙군이 구서당입니다. 구서당. 이 구서당이라는 중앙군을 편성하였었다. 이게 답인가요? 그렇네요.
요번 회차 보신 분들 축하합니다. 요번 회차가 좀 쉽게 나왔어요. 자, 구서당이 있었고요. 이건 3 곱하기 3이에요. 고구려군, 백제군까지도 포함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 하나 더 알아놓읍시다. 우리 다음 회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아했어요. 야, 드디어 신라 사람들이 우리를 고구려, 백제 사람들도 받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무기를 주고 군대로 받아들여줬지.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옷 소매 색깔이 다를까? 몰라. 이렇게 했었던 거죠. 뭔 말이냐? 고구려군, 백제군까지 받아들였지만 소매 색깔을 달리해서 약간의 차별은 뒀었다. 진짜 중요한 군사 기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했겠죠. 야, 고구려, 백제군 우리는 하나야. 중요한 군사 기밀 얘기할 때는 야, 백제, 고구려에 들어온다. 좀 이따 얘기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알아놓으세요. 중앙군 구서당이었었고 소매 기세 색깔이 달랐다. 소매기 색깔이 달라. 됐나요? 왕의 친위 부대였었던 장영령은 이거 조선 후기에 정조 때 설치되었었던 국왕 직속 친위 부대였었죠. 그 다음에 군사지대인 양계 병마사 파견했었던 5도 양계체제, 이거 고려 때고요. 삼수부영으로 구성됐었던 훈련도감. 자,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농병일치제라 그래서 농사를 봄, 여름, 가을에 지내고 겨울 한 차례 군사 훈련한단 말이에요. 훈련 충분합니까? 훈련이 부족하죠.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피드백을 해야죠. 피드백.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왜 우리가 초반에 털렸지? 훈련이 부족해서. 그러면 어떤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훈련하는 훈련도감을 설치하면 되잖아요. 되나요? 훈련이 부족해서 졌다. 그래서 훈련도감 설치했다.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게 조선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자, 좌별초, 우별초, 신흙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삼별초. 삼별초는 뭡니까? 강화도, 진도, 제주도 거쳐가면서 싸웠었던 고려의 대모항쟁을 담당했었던 그러한 부대군요. 됐나요? 답은 1번입니다. 단순한 문제였어요. 요번 회차가 꽤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구서당 10정이에요. 구서당은 뭐다? 구는 통일신라니까 3 곱하기 3. 소매 색깔이 달랐다. 그 다음에 지방이 9개예요. 9개인데 왜 지방 군대는 10개일까요? 지방이 9개인데, 이거 보세요. 9개인데 군사 접경 지역인 한주에만 플러스 1, 여기만 2개의 정을 설치했어요. 그 지방이 9개니까 군대도 9개여야 되죠. 지방 군대. 근데 군사 접경 지역에 플러스 1 해가지고 10정입니다. 참 10정. 구주, 그 다음에 10정. 10번 봅시다. 자, 이것은 전성기 해동성국 어딥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딱 나오네요. 발해죠, 발해. 이 나라의 동경용원부의 삼존불상 십자가 모양의 장신구. 아하, 십자가 모양의 장신구. 이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입니다. 사실상 밑에 있는 내용, 이건 필요 없는 내용. 이거 필요 없는 내용. 해동성국 갖다가 푸는 문제입니다. 발해고요. 해동성국. 기인제도는 고려, 태조, 왕건이 실시했었던 일종의 인질제도였었고요. 국왕이 비서기관이었었던 승정원, 그리고 승정원에서 적어놨었던 업무일지 승정원 일기라는 것도 있었죠. 그 승정원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도 했었던 조선입니다.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만들었었던 발해 선왕 때 있었던 지방통치체제 정비였었죠. 발해가 엄청나게 넓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펴보기 힘든 5경 15부 62주라는 엄청난 숫자의 지방행정체제가 정비되었다. 3번이 답이고요. 지방 간 외사정을 두었다. 정자가 들어가면 바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앙의 사정부, 지방의 외사정을 둬가지고 지방을 감찰했었던 통일신라 때의 일입니다. 똥신이 됐네요. 통일신라 때예요. 자, 이성육부를 비롯한 중앙통치체제, 이것은 고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성육부제. 단순하게 사실상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게 어느 나라야? 요게 어느 나라야? 하는 수준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그리고 국가별로, 시기별로 그 구분을 잘 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해 주요 왕들이 없죠. 자, 보시죠. 주요 왕들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눠서 제가 나눠놨지만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그냥 왕 다 무시하고 발해에 있었던 거 그냥 찾아라 라는 것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중국 과정에서는.
발해의 체제 정비 볼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년 1월 달까지만 이제 중국 고급이 문제가 나눠지고 5월 시험부터는 이제 중국 고급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것이 훨씬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올해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월 시험하고 내년에 첫 번째 시험 1월 시험 때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자격증 획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하기 힘들고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응시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이 인물 한번 살펴봅시다. 딱 봐도 얼굴이 좀 고귀하지 않나요? 제 편견이 아니고요.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요. 서민들을 좀 까맣게 그려요. 왜? 농사 지으니까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좀 하얗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딱 봐도 백옥입니다. 백옥. 야, 이거. 왜 햇볕 한번 보신 분이에요? 아니죠. 응? 그 당시 그림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전해 듣고 그 사람이 쓴 책도 보고 그 사람의 신분도 보고 그 사람을 딱 보고 느낀 느낌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결한 신분입니다. 이걸로 뭐 안 푸셔도 돼요. 자, 대각국서 의천인데요. 의천. 화폐 주조를 강조했었다. 화폐 주조를 강조했었다. 그 다음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경전을 많이 간행했다. 이거 왜 그랬었느냐. 이분이 그리고 이거 밑에 봅시다. 그래서 불교 통합운동과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걸로 힌트 얻으시면 돼요. 불교 통합운동 그리고 천태종. 자, 이분은 천태종을 창시했었던 의천이라는 승려입니다. 고려가 얼마나 불교를 중시했었던 나라냐면 문종의 넷째 아들이 바로 이 의천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누굽니까? 왕자입니다. 고려의 한 나라의 왕자가 승려가 되는 나라가 고려예요. 이 정도로 불교를 중시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의천이 송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송나라로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요. 그 유학을 떠나가지고 송나라에 가봤더니 송나라가 상업이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봤더니 왜 이렇게 상업이 잘 되지 봤더니 화폐를 잘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 형이 왕이 되어 있어요. 숙종한테 건의를 합니다. 형님, 화폐 좀 주조합시다. 그래서 화폐,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같은 화폐들이 많이 찍혀져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 알아셔야 될 것은 화폐. 이 화폐도 하나 알아두세요. 활구라고 하는 은으로 만든 호리병, 은병이 등장하게 되었죠. 활구, 은병. 이런 것들이 의천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불교 유학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경전 찍어내겠죠. 교장. 응? 그리고 돌아와서 불교 통합합시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었던 이 천태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의천이네요. 의천. 봅시다. 무예가. 이건 누굽니까?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교를 대중화하고자 했었던, 노래를 지으려면 천재죠. 천재. 한국 불교는요, 이 인물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이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는 불교 경전의 구절을 가지고 음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되나요? 자, 우리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어쩌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 집착하지 마라, 인간들아. 이게 불교 경전 내용이에요. 여기에다가 음을 붙인 거. 이것이 무예가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이걸 통해서 불교를 대중화하고자 했었던 원효 스님이고요. 이 불국사를 창건했었던 것은 귀족 김대성의 건의에 의해서 창건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교관겸수, 교와 관을 겸해서 수행하자. 교는 교리학습, 경전을 외우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자라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그 수행 방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관겸수가 바로 의천의 수행 방식이었었고요. 수선사에서 결사하자, 결사는 타락하지 말고 수행이나 하자, 수행을 초강조했었던 대각국사는 아니죠.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4번. 그리고 왕호 천축국전, 천축국이 어디예요? 천축국. 하늘의 축복받은 국가 어딜까요? 하늘의 축복받은 국가 바로
인도죠. 승려가 보기에는 부처가 탄생한 인도가 축복받은 국가예요. 그래서 인도를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셨던 분, 그분이 기행기를 남기셨죠. 왕호천축국전. 누굽니까? 바로 해초의 왕호천축국전. 불교 통합운동할 때 이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진울 요 인물들을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천은 문벌귀족 넘어서 이 왕자예요. 왕자.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문종의 넷째 아들. 송나라 유학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장두감을 설치했었고, 그래서 경정 가능했었다. 형인 숙종한테 화폐주저 건의했었다. 활구, 은병. 그리고 창시했었던 것이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은 교선을 통합하려는 교선 통합 노력이었었는데, 아무래도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었다. 스스로가 중앙 세력이었기 때문에 교종을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수행 방식으로는 교와 관을 겸해서 수행한다. 교 그리고 수행. 책 먼저 보고 수행해라.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이 인물이 바로 의천이었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공부하셔야 되지만 이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죠? 응? 보조국사 진울에 대해서 수행을 강조했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었다. 의천 천태종 외우기 쉽다. 진울 조계종 외우기 쉽다. 진울 조계종. 이게 오늘날까지 있는 우리나라 대한불교의 양대 종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행만 강조했어요. 수행. 정과 해를 함께 더해서 수행하자. 정해 쌍수. 도노.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인 수행을 해라. 수행을 강조하셨어요. 타락할 틈이 있습니까? 없죠. 그때 당시 타락한 승려들이 많거든요. 그 승려들한테 뭐라고 했었느냐? 신앙 결사해라. 타락하지 말고 깨끗하게 종교 정화하자라는 결사운동을 수선사라는 절에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선사는 지금의 순천 송광사입니다. 이름 바꿨어요. 송광사. 그래서 송광사에서는 수행만 죽을 때까지 하니까 나라에서 으뜸 가는 승려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 그래서 보물 같은 승려들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승보사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다음 가장 적절한 것. 망이가 이르기를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켜 위로하다가 다시 군대를 이렇게 토벌하러 오다니 차라리 칼날에 죽을지언정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개경까지 갈 것이다. 개경이 나와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 고려네요. 고려 수도 개경. 그러면 고려의 하층민의 저항운동 언제라 그랬어요? 무조건 무신정권. 무신정권기에 하층민의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천민반란, 만적의 난이 있었고요. 여긴 누구야?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일으켰었던 거죠. 공주 명학 소에 살고 있었던 망이 망소의 형제가 소가 뭡니까? 특수행정구역이죠. 고려의 향부곡소, 천민이 아닌데 천민 취급받고 세금 부담은 더 많이 졌었던 그 망이 망소의 형제가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그 울분을 표출하면서 신분 상승을 꿈꿨었다. 됐나요? 여기네요. 특수행정구역인 소에 대한 차별을 조사한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병인 박해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자, 박해가 우리 나오면 중국 과정에서는 무조건 천주교 박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주교 박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인 박해 결과 이제 병인 양요가 일어났었고, 개경의 나성을 왜 쌓았었느냐? 거란의 침입 1차, 2차, 3차 침입을 물리치고 수도 개경에다가 성을 한 바퀴 더 쌓았다. 그리고 천리장성을 축조했었다. 근데 호족 세력의 성장 배경은 신라 하대 혼란기 상황 속에서 지방을 컨트롤하지 못하자 지방 세력이 성장했었다. 삼전도 비석은요, 조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으나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겪었었던 조선시대의 병자호란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무신정권이에요. 무조건 고려시대는 하층민의 저항운동 무신정권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농민봉기를 비롯해서 이 삼국 부흥을 주장했었던 것, 이 공주명학 소에서 반란이 일어났었던 것, 그 다음에 천민 만적의 난이 일어났었던 것, 여기까지 아울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행문이 소재가 된 탑으로 오른 것은 삼촌을 따라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법 관심 없어요. 삼촌께서는 이 탑처럼 고려시대에는 다각형의 다층석탑이 많이 만들었다. 다층석탑.
자,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다각다층 석탑이 뭐였습니까? 바로 월정사에 있는 팔각구층 석탑이죠. 이거 시기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불국사의 다보탑. 자, 불국사는 쌍탑 가람 양식이라 그래서 탑이 두 개가 있는 형식으로 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의 탑이 바로 뭐다? 석가탑과 불국사 3층 석탑. 그 다음 하나가 바로 뭡니까? 바로 다보탑이 되겠습니다.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이거 통일신라 때죠. 참고로 통일신라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3자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33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 그래서 조화로운 3자로 석탑을 많이 만들었어요. 석가탑도 불국사 3층 석탑, 감은사지 3층 석탑, 3층 석탑 나오면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미륵사지 석탑은 이거 각각 위치도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미륵사지 석탑은 이게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의 석탑. 요게 이제 저번 회차에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번 회차에 또 보기로 나왔네요. 왜냐하면 이 미륵사지 석탑이 대한민국 문화재 복원사상 최악의 사례로 꼽힐 정도로 이렇게 훼손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강점기 때 여기다가 시멘트를 쳐발라놨어요. 그래서 이걸 복원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올해 복원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43회차, 44회차 두 번 다 문제가 나왔네요. 43회차는 정답으로, 요거는 오답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다 백제 거요. 정림사지 5층 탑은요, 다른 말로 백제 평정 기념탑 평제탑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라는 놈이 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야, 백제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물 뭐야?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거기로 안내해.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적어놨어요. 굴욕적이게도. 그러면 이 평제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제의 마지막 수도에 있었겠죠? 그래서 사비성에 있다. 충남 부여에 위치하고 있는. 이게 백제 겁니다. 백제 거. 둘 다 백제 거고, 백제탑의 특징은 뭐였었나요?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목탑 양식의 석탑이더라. 나머지 남은 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답을 다 주었어요. 요번에는 보세요. 다각형의 다층 석탑이잖아요. 다각형의 다층 석탑.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팔각구층 석탑. 자,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탑들은 다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홀수입니다. 홀수. 우리는 다 홀수로 만들어요. 근데 중국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근본 없이 갑자기 짝수탑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천사 10층 탑이라는 탑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고려 말에 원나라 영향 받았다 그러면 10층 떠올리시면 돼요. 짝수탑. 그 다음에 고려 시대에 마지막 만든 게 그거기 때문에 조선 시대 탑은 그거를 본따서 만들어요. 세조 때 나왔던 원각사지 10층 탑. 요 두 개의 10층 탑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짝수입니다. 자, 이 책은 고려시대 김부식 왕명이 받아서 편찬했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뭐였었나요? 삼국사기더라. 참고로 김부식은 경주 김씨였죠. 그리고요, 김부식은 유학자입니다. 그리고 김부식은 묘청이 서경 천도운동을 일으켰다가 묘청이 난해를 일으키자 묘청을 진압했었던 인물도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이 그러면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이걸 저술을 했어요. 그럼 이 책은 어떤 형태로 저술이 됐을까요?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교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경주 김씨이다시피 이 사람은 신라를 삼국 중에 으뜸 가는 국가로 기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고구려를 계승하면은 중국하고 싸워야 돼요. 이민족하고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신라를 계승했다라 그러면 한반도 내에서만 지켜내면 돼요. 한반도 내에서의 안정. 이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은 한반도 내에서의 안정을 추구했었더라. 그 신라를 정통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라는 책이 이름이 어디에서 기인했었느냐? 중국에 사마천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마천이 지었던 사기의 역사서술 방식을 따왔었다. 사마천의 사기의 역사서술 방식을 따왔다. 그게 삼국사기입니다. 이 사마천의 역사서술 방식이 뭐냐? 본기라고 하는 왕의 업적을
정리를 딱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열전이라고 해서 왕 이외의 위인의 업적을 다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도를 따로 정리해놨고 연표를 따로 실어놨어요. 야, 지 그리고 표, 연표 이런 것들까지 실어놨었던 이러한 역사 서술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 기전체라고 부릅니다. 기전체, 기, 본기, 열전, 기전체,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을 해놓았었다. 이거는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기전체 문제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본기와 열전을 중심으로 한 왕을 중심으로 위인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놨었던 이 기전체라는 역사서술 방식으로 만들어진 책을 3개 알아놔야 된다. 3개. 첫 번째 당연히 사마천의 사마천의 사기, 그걸 본따 썼던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리고 또 하나 조선 초에 만들어졌었던 고려사기가 아닌 고려사. 사기, 삼국사기, 고려사기가 아니고 고려사. 요 3가지가 대표적인 기전체 서술 방식입니다. 기전체가 뭐냐? 인물 중심, 왕과 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술해 놨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국시대 공부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항상 왕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위인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이게 왜냐면 기전체 역사 서술 방식인 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되나요? 기전체. 또 하나의 역수 서술 방식 하나만 더 살펴보면 편년체라는 서술 방식이 있습니다. 편년체는 뭐냐? 연도를 펼쳐놨어요.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쫙 정리해 놓은 그런 역사 서술 방식 편년체. 대표적으로 뭐다? 조선왕조 실록, 그리고 승정원 일기 같은 것들, 날마다 적어 놓는 것들이 편년체입니다. 요거는 사람 중심, 인물 중심. 됐나요? 기전체의 한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위인이나 특출난 왕이 없는 시기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겠죠. 근데 편년체는요, 쓸데없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자, 답이 1번입니다. 자,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칭했었던 유득공의 발해고, 조선 후기 때 만들어졌었던 유득공의 발해고고요. 사초와 시전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었던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실록.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었던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책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권 정도만 한번 살펴볼까요? 삼국유사에서 단군 신화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유사라는 이름 자체가 기이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이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아는 기이한 이야기 중에 단군 신화보다 기이한 거 있습니까? 찾기 힘들죠? 그래서 신화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 삼국유사예요. 그냥 말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제왕운기라는 이승유의 책이 있습니다.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제왕,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놨다. 그 중에 시작이 누구? 단군.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조선왕조 실록이나 뭐 많습니다. 승정원 일기나 뭐 일성록이나 징비록이나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이. 그건 나올 때마다 차례차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서술 방식은 딱 2개. 기전체, 인물 중심. 사마천의 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조선초의 정인지 등이 만들었었던 고려사기가 아닌 고려사. 제가 왜 고려사기가 아닌 고려사라고 했겠어요? 라인 따서 외우시라고요. 아시겠죠? 사기, 삼국사기, 고려사기 아닌 고려사. 그 다음에 편년체가 이 실록 같은 것들이에요. 고려의 역사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삼국유사하고 비교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기전체 역사서술, 중급 과정에서 기사본말체는 아직 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기사본말체는 뭐냐? 기사, 사건의 근본과 끝까지 적어놓은, 이거는 주제사예요. 주제사.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주제의 시작과 끝을 다 기록해 놓는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2가지 말아놓으세요. 기전체와 편년체. 15번. 고려군 옛 영토를 되찾다. 왕의 명에 따라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고려의 군사들이 승전보를 정했다. 고려군은 화주 등주. 자, 쌍성 총관부 나오면 누굽니까? 쌍성 총관부 바로 공민왕의 개혁 정책 때 이 우리가 수복해냈었던 지역이죠. 원나라가 설치했었던 지역인데 우리가 수복해냈었다. 공민왕이죠. 공민왕. 공민왕은 반원자주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했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아울러서 있었더라. 한번 볼까요? 자, 원간섭기 때 등장했었던 공민왕이 실시했었던 정책이 바로 뭡니까? 왕권 강화 정책.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귀족들, 당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귀족들의 세력을 억눌러야 돼요. 자, 풍선 불어볼까요? 한쪽은 눌리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두 쪽 다 부풀어 오를 수는 없는 거죠. 뭔 말이냐? 왕권과 귀족의 권한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왕권이 강화되려면 귀족권을 억눌러야 돼요. 귀족을 어떻게 억누를지 봤더니 귀족 새끼들이 너무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땅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가져갔던 거더라. 볼까요? 그래서 전, 토지와 민, 노비, 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와 불법적으로 차지한 노비들을 변정, 바른 곳으로 되돌리는 기구를 설치해요.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여러분은 전민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공민왕의 왕권 강화 정책 뭐라고요? 전, 토지와 민, 노비까지 풀어준다. 신돈이라는 승려를 시켜가지고 그랬더니 왕권이 강화되더라. 됐나요? 신진 4대부라는 개혁 세력을 등용했었고 당시 원나라와 가장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기황후의 오빠 기철을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반원 자주 정책 추진했었죠. 쌍송 총관부를 수복한다든지 정동행성을 폐지한다든지 몽골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리고 낮춰졌던 관제와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복구시켰다. 이것이 공민왕의 정책입니다. 그럼 보시죠. 쌍송 총관부.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하였었다. 이 인물 등장하면 누구 공부했었어요? 우리가 윤관이라는 인물을 공부했었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 도입했었다. 고려 초에 광종의 왕권 강화책이었었고요. 신돈을 등용하고 승려 신돈, 전민 변정도감 운영했었다. 이것이 답입니다. 신돈을 등용했었다. 이 승려요. 그리고 보세요.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고 야 불법적으로 차지한 노비하고 땅을 돌려주도록 해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그 사람들도 다 연줄이 다 있어요. 그 나쁜 짓 하는 놈들하고. 그래서 아무런 연줄이 없었던 승려를 등용을 해버린 거예요. 신돈. 이해됐나요? 그 당시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불법적인 토지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응? 이걸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뭐를 공격하느냐. 신돈이 요사스러운 승려요 하는 놈들. 근데 그런 놈들일수록 불법적으로 노비하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정책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막 개거품 부는 놈들 있죠? 이상한 논리 들이대면서 그 놈들이 구린내가 나는 놈들이다. 자, 답은 3번입니다.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 이건 누굽니까? 흑창은 태조 왕건. 의로운 창고 의창은 성종. 이건 태조입니다. 태조. 그 다음에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해서 독서 3품과 시행했었던 시기는 신라, 통일신라 때 원성왕 때 이야기예요. 통일신라 때 일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 태종의 정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태종. 태종은 이방원이었었죠. 이방원. 정몽주하고 시조 배틀, 시조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죽여버렸죠. 정도전, 신하들의 정치를 추구하겠다. 죽여버립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에요. 에? 근데 어떻게 조선의 3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형 동생들 어떻게 했다? 제거해버렸다. 1, 2차 왕자의 난. 태종의 캐릭터입니다. 그럼 왕권 강화해야 되겠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뭘 했었다? 세금을 빡세게 거둘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호패법을 실시해가지고 호패법을 실시해서 호가 뭐냐? 여러분 몇 호 사십니까? 제가 301 호 삽니다. 집이. 호는 집이에요. 집집마다 조사해서 군대 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를 조사하고 민증을 나눠주는 거예요. 호패법. 군역을 동원하기 위해서. 군역, 군대 보내려고, 군역을 부과하려고 나눠준 거. 이거 강력하고 빡빡한 이 태종 때 시행했었던 정책입니다. 사병을 없애고 육조직계제 시행했었고 신문고를 설치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제작했었던 그 인물이 바로 태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태종 다음 왕이 세종이에요. 어떻게 세종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태종이 이렇게
좀 왕권 강화 정책 추진해 놨었고 신하들의 이 사병을 없애 놨었고 세금을 빡세게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놓고 욕은 다 먹어 놨었기 때문에 세종이 등장해서 성군 정치를 펼칠 수 있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세종이 등장하기 전에 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됐나요? 허페퍼 실시 왕권 강화 정책들 태종의 업적들입니다. 공부해 보시고요. 자, 17번 보시면 가상인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유구의전으로 대표되는 상인. 유구의전 상인은 뭡니까? 유구의전. 자, 나라에서 허가받은 상인이 있어요. 조선에서 허가받은 상인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허가받은 상인이 있어요. 어디 갔나요? 자, 조선에서 허가 상인이 있어요. 이 허가받은 상인을 시전 상인이라고 부릅니다. 시전 상인. 이들 중에서도 종로에서 핵심적인 물품 6가지를 독점 매매했었던 육의전이라는 상인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난전. 그러면 이 허가상인이었었던 시전상인 유구의전은 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가? 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난전을 제한할 수 있어요. 금지할 수 있어요. 금난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조선 후기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유기종을 대표하는 시전상인이겠네요. 시전상인은 금난전권을 행사해서 사상을 억압하였었다. 제가 언제 설명을 드리느냐? 요거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보세요. 금난전권. 가뭄이 들었어요. 농사가 폭망했네. 그 집에는 자식이 굶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신이라도 삼아가지고 갖다 팔아야 되죠. 근데 갖다가 팔라 그러면은 시전상인들이 와서 난전을 금지하는 금난전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걸 뒤집어 엎어요.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 그랬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럼 제 자식들은 다 굶어 죽습니까? 상업을 그렇게 억압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선 후기의 성군이었었던 정조께서 없애버립니다. 정조가 이후 조선 후기에 정조가 글씨가 왜 이렇게 나오죠? 신해년에 제가 글씨를 못 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요. 신해년에 통공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돼요. 폐지. 됐나요? 답은 5번입니다. 시전상인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자,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한번 봅시다. 먼저 도평의사사에게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이니 그 의견을 따랐다.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의 명칭이에요. 그리고 과전은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과전법은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조선의 건국 세력에게 그들을 우대해주는 토지 제도였었죠. 그래서 경기도 지방을 나눠줬었고 전 현직인 자에게 모두 나눠줬었다. 현직인지 산직인지를 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현직, 퇴직을 해도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었던 과전법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고려 공양왕, 마지막 왕이었었던 공양왕 때 시행되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위화도 회군이 이성계가 최영의 명을 거부하고 요동정벌을 하지 않고 돌아와가지고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쫓아내고 창왕을 옹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왕을 쫓아내고 또 공양왕을 옹립한 다음에 왕위를 넘겨받게 돼요. 그 공양왕 때 고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났었던 토지개혁인 과전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과전법 시행하고 조선 건국하고 이 계유정난은 조선의 세조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조선 건국하고 과전법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볼까요? 명나라가 새롭게 등장한 이 신생국가 주제에 우리나라한테 이 천령 이북지방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최영 장군이 열받습니다. 최영 장군이 이제 요동을 정벌해버리자. 이성계는 아니대요 했지만 대정군 최영이었기 때문에 요동 정벌을 단행하러 갔었다. 근데 가다가 이제 군대를 돌려가지고 돌아왔었던 것이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
그때 이제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폐위하고 이제 공양왕을 옹립했었다. 마지막 왕 때 이성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다 맞춰놨었죠. 야, 너 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평화롭게 왕위를 넘기는 척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공양왕 때 시도되었었던, 그러니까 조선 건국하기 전에 여러분 조선이 500년, 고려가 500년을 지속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백성들을 조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 그 토지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라는 이렇게 운영할 것이요. 토지를 분배해주겠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전법이 먼저 실시가 됩니다. 과전법 실시되고 조선이 건국되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한양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개경에서 건국됐다가 한양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 세조, 이 계유정난은 세조 때의 단종 죽이고 왕이 올랐었던 세조 때의 왕위 찬탈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 다음 답사 지역을 옳게 고른 것은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패배하고 나서 백제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니 당연히 백제 지역이었었겠죠. 개태사, 왕건의 자치가 어린 곳도 있었고요. 관촉사, 우리가 수업 중에 했었던 것들로만 한번 살펴봅시다. 관촉사가 이 우리나라 최대 석조미륵보살, 관촉사의 미륵보살 입상 있죠. 대두보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자신감, 지방을 관심시하겠어 라고 했었던 그 모습들 살펴볼 수 있었던, 그리고 2번과 4번은 좀 심한 내용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요 지역이 논산 지역인데 일단 논산으로 찾지는 마시고요. 관촉사 할 때는 논산 관촉사,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 논산 관촉사, 이 논산 훈련소 가시다 보면은 엄청 큰 대두보살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하는데, 논산이라는 지역을 모른 채로 한번 찾아봅시다. 모르면서 황산벌과 관촉사만으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정답 찾기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100% 이제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니었어요. 볼까요? 백제 지역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백제 지역이니까 영월, 부산, 인천까지는 제외입니다. 됐나요?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찾으시면 돼요. 논산 아니면 목포입니다. 여기서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책임하다고요? 이런 거예요. 만점 방지용 문제였었고, 이 논산에 관촉사 미륵보살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걸 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많으면 한 문제, 아니면 없고. 됐나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백제기 때문에 나머지 지우시고 그 다음에 나다 중에서 나를 고르시는 겁니다. 세시풍속, 요거 이제 1점짜리 문제 나왔었죠. 세시풍속. 우리 역사 속에서 덕흥리 고분벽화인데요. 이 덕흥리 고분벽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견우입니다. 견우야, 요거는 직녀예요. 직녀는요, 직조를 하는 애입니다. 뭡니까? 바느질의 여신이에요, 이분이. 이 직녀. 견우와 직녀가 나오는 이 이야기. 여기 이제 오작교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오작교. 그리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벽화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세시풍속은 7월 7석이 되겠죠. 7월 7석. 7월 7석인데요. 요거는 세시풍속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1점짜리 문제는 따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재에도 있는 뒷부분에 있는 그 내용들 살펴보시면은 요 1점짜리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견우, 직녀, 오작교, 7월 7석 얘기들은 고구려 벽화를 보면서도 저도 말씀드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언급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 두 개가 만점 방지용이었었네요. 19번 3점짜리, 그 다음에 20번에 1점짜리. 근데 19번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논산 관촉산 미륵보살 입상을 통해서. 21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조선시대 향촌의 양반들로 구성되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었다. 좌수와 별감 등의 향임직을 두었었다. 자, 향자가 들어가면은 뭐예요? 지방이었었죠. 향리를 감찰하고 수령을 보좌해줬대요. 이 역할이 뭘까요? 바로 유향소 되겠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럼 향촌 지방에서는 중앙에다가 세금을 납부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파견했었던 관리가 수령이에요. 근데 수령은 어떤 적용을 받았습니까? 비리를 막기 위해서 출신지 부임을 금지했어요. 상피제가 적용된다고요. 상피제. 서로 출신지 부임을 피해라. 상피제. 상피제가 좋아요. 왜? 비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령이 부임되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수령을 누가 도와줘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향리가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유력자들의 모임이 수령을 도와줘야 됩니다. 뭔 말이냐? 자, 수령이 저 바닷가의 깡촌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령으로 발령을 받는데 해안가로 못 간대요. 어디로 가느냐? 사과가 주 산지였었던 대구 지역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령은 사과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사과가 땅에서 나는지 나무에서 열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가지고 사과를 세금으로 걷어서 진상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된다? 사과조합협회장, 사과조합의 청년단체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유향소입니다. 지방의 유력자들의 모임. 이 지방 유력자들의 모임에서 수령을 보좌해주거나 향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리고 이 수령과 향리가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은 서울이죠. 경제도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주었더라. 그래서 조선이 잘 짜여진 사회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유향소를 통해서 향촌 자치, 너네 지방 자치 해봐, 알아서 해봐, 도와가지고 잘 해봐 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중앙에서 파악하고 있더라. 중앙집권.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조선사회입니다. 됐나요? 그 답은 유향소 되겠죠. 유향소. 지방 유력자들의 모임, 유향소에서 수령을 도와주고 향리를 감찰했었다. 됐나요? 향교는 조선시대의 지방 중등 교육기관입니다. 공자 제사 지내고 교육을 했었던 향도는 고려 사회에서 있었던 불교를 매개체로 해서 공동 조직이 형성되었었던 농촌 공동체가 바로 향도였었고요. 경시선은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였었고요. 물가 감독을 하는 그 감독기관이었어요. 상거래 감독기관. 그 다음 집강소라는 곳은 제가 설명할 때 지방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강소, 지방강소.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 다음 지방에 설치하여서 동학의 요구사항인 패정개혁안을 추진해 나갔었던 기구입니다. 생뚱맞게 들어갔죠? 동학입니다. 동학, 집강소. 계속해서 22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왕이 도원수 강홍립에게 지시하였다. 강홍립 원정군 가운데 1만은 평안도 함경도의 정예병만을 훈련하여 이제 장수와 병사들을 서로 약속하니 명나라 장수들 명령을 따르더라. 이거 누굽니까? 강홍립에게 지시했었던 왕 바로 임진왜란을 수습하면서 차기 왕이 됐었던 광해군이었었죠. 강홍립에게 지시하였었다. 이 광해군의 중리 외교 정책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인조와 서인 정권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었죠. 인조 반정. 그리고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와 서인 정권은 명나라와 친하고 의리를 지켰네요. 배금,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했었다. 그래서 후금의 침입을 받았었던 정묘호란, 그 다음 청나라 침입을 받았었던 병자호란이 차례로 일어나게 됐었던 거죠.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에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 청하고 청나라 사람을 시켜서 황제에게 아뢰게 했다. 왕이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예를 행하면서 삼존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었었던 거네요.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2차례 호란이 일어났었던 거.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항쟁을 했었지만 삼존도에서 굴욕을 겪었었다. 뭡니까? 인조반정이 답이네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인조반정 혹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혹은 남한산성에서의 항쟁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기묘사화는 훈구에 의해서 살인이 대거 제거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 사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요것도 이제 거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밑에 살펴보면 나선 정벌이 추진되었었, 이거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이건 고려시대였었고, 나선 정벌도 이제 조선시대에 조선 효종 때 북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었던 이 조청부대가 이 나선 정벌에 동원되었었다.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도 조선 후기에 숙종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찾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다.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란의 과정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묘호란은 후금이 쳐들어왔었던 거고요. 형제의 관계를 맺고 돌아갔다.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쳐들어왔었던 거고 군신관계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했는데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다. 자, 이 그림은 가의 시행을 관장한 선해청을 그린 것이다. 토지결수를 기준으로 공납을 부과하여 특산물 대신 쌀배 동전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 뭡니까? 바로 내동법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자, 조선시대 세금을 세 가지 형태로 거뒀습니다. 전세, 토지세고요. 역 일시키는 거, 군대 보내고 일시키는 거, 공납, 특산물을 납부하는 거. 근데 특산품 농사도 안 짓는데 세금으로 내라 그래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응? 그리고 농사를 안 짓는 걸 세금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대신 납부를 해야 돼요. 상인한테 사다 달라 그런 다음에 내야 돼요. 방납입니다. 근데 이 방납에 폐단이 많이 일어났었죠? 왜? 이 상인놈들이 너무 가격을 터무니없이 받아버렸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광해군이 물어봤죠. 너네 제일 힘든 게 뭐니? 하니까 특산물 세금 좀 없애주소서. 특산물. 그래서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이 돼요. 이것은 특산물 대신에 토지1견당 미국 12도에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납부하게 했었다. 동전으로. 토지 기준으로 걸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었더라. 그래서 광해군 때 1608년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됐었던 시기는 딱 100년 후 1708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됐었다. 그만큼 반발이 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나라에서 특산품을 직접 사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공인이 등장이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품화폐가 경제가 발달했었고 상공업도 발달했었고 사람들도 세금 내기 돈으로 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조세의 급납화까지도 일어났었던 대동법입니다. 봅시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건 뭡니까? 호포제로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내용들 중에서는 호포제, 흥선대원군 때 실시했었던 방납의 폐단, 대리납부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실시, 이게 대동법이네요. 토지 1결당 4에서 6도 최저치로 고정했었던 영정법이고요.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서 6등급으로 나눴었다. 토지의 비옥도 전분 6등법이라고 세종 때 시행했었던 합리적인 조세 수치 수단이네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을 부과했었다. 이건 균역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이 세금 수치 제도가 조선 후기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영정법, 전세를 최저 수준으로, 균역법, 균등하게 역을 절반으로 낮춰준다. 그리고 공납, 대동법까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24번. 다음 논쟁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 봅시다. 효종대왕께서는 둘째 아들이시므로 대왕대비께서는 1년간 복상을 하셔야 됩니다. 상복 있는 기간을 놓고 분쟁이 생겨요. 효종대왕께서는 3년간 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 상복 입는 기간 논쟁이 생겨났었죠. 두 차례에 걸친 예법에 대한 송사, 예송 논쟁이 일어납니다. 상복을 몇 년 입는지에 두고 두 차례.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느냐? 세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차례 예송 논쟁과
세 차례 권력이 확확 바뀌는 환국이라는 혼란스러운 정치가 있어요. 예속 논쟁과 환국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더라. 그래서 다음 논쟁 이후에 전개된 사실은 이게 예속 논쟁이니까 환국이 답이 되겠다. 경신환국. 됐나요? 세트로 두 차례 예속 논쟁과 세 차례 환국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붕당 정치의 모습들, 두 차례 예속 논쟁, 그리고 세 차례 거친 환국. 서인으로 시작해서 남인, 서인, 남인, 서인으로 끝나는 이 혼란스러운 정치를 거치면서 붕당 정치는 변질되었다. 여러분, 구운몽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인생무상을 얘기해주는 구운몽의 작가 김만중이 서인이었어요. 그 서인으로서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가빈예송 때 유배를 떠났어요. 그러다 다시 올라오래요.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사왕국 때 유배를 떠나래요. 이 유배 떠나고 나니까 김만중이 생각했습니다. 야, 인생 무상이다.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도 없이 해봤는데 인생 무상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가 절반이네요. 25번까지 절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아는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아는에 동그라미 치세요 무조건. 모시, 삼, 오이, 참외 듯 온갖 채소와 약재 농사도 잘 지으면 밭 한 고랑에서 얻는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을 크다. 한성 내외에서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이 넓어서 즉 수백량을 헤아린다. 황해도에서 담배밭, 함경도 삼밭, 모시밭. 자, 논에 비해 10배에 달한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보세요. 모시, 삼, 오이, 참외, 담배. 이게 주식입니까? 아니요. 내가 농사 짓는 이유는 내가 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상품 작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상품 작물을 농사 지었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조선 후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덕대라고 하는 광산 전문 경영인이 광산을 경영하였었다. 자본주의적인 모습이죠. CEO 개념이에요. 덕대는. 이거 조선 후기에 나타났었던 거고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면 조선 후기입니다. 모내기법이 일부 남부 지방에서만 실시되었다 하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예요. 이건 고려 후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병란도가 웬 말입니까? 병란도는 국제무역 항구, 고려의 국제무역 항구입니다. 고려. 그래서 병란도를 드나들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우리나라 물건 사가지고 유럽에다 판매를 합니다. 그때 이거 어느 나라 물건이에요? 하면 아라비아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Made in Korea, Korea. 그래서 코리아라는 명칭이 서방세계 전파되었었고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식 지명이 코리아입니다. 독점적 도매 상인이었었던 도고, 허생전에 허생 같은 놈이 나타나는 이 독점 도매 상인, 독과점법 위반 경제사범이 등장했었던 4번 조선 후기 상황 맞습니다. 장시 시장입니다. 시장이 전국 각지에 열렸다. 5일장이 전국 각지로 열렸었다. 보부상들이 전국 각지로 활동을 했었다. 그러면 조선 후기, 상업활동이 활성화되었었던 조선 후기입니다. 자, 답은 3번이겠네요. 25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까다롭게 할 만한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논산이라는 지역 찾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7월 7석 모르시면 틀리는 문제죠. 요거 2개. 나머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는 핵심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